가진 돈이 하나 없어도 됩니다. 50대가 넘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공의 철칙들을 따라가세요. 원하는 인생은 아주 작은 시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펼쳐질 겁니다. 가진 것은 무모함밖에 없던 한 남자. 하지만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작았습니다. 한 문장에서 나온 힘, 그리고 가진 게 없었기에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들을 찾았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나누게 될 그 방법들로 5조 가치의 기업을 만든 시간은 단 6년. 이후에도 여러 개의 기업들을 세우고 코카콜라, 워렌 버핏에게 매각하며 순자산 가치만 수조 원을 넘겼죠. 그의 이름은 제시 이칠러. 그렇게 그는 무려 35년이란 시간을 자수성가 기업가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에서는 이미 소개된 적 있는 그의 스토리지만 사실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방법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의 비밀들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누고 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든 모든 사업과 기업들은 똑같은 6개의 규칙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아 오래도록 유지시켰으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며 성공했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이 방법들에는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당신도 이렇게 무일푼으로 시작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자수성가 억만장자 제시 이칠러가 나오는 6가지 성공의 철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시는 이렇게 성공의 철칙들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매년을 기억하는 방법, 미쏘기. 이 방법을 말하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2018년에 뭘 했나요? 아니면 2020년에 무엇을 이뤘나요? 미쏘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만드는 겁니다. 오래전 일본에서 시작한 목표 설정법인데 쉽게 말하자면 내가 보내는 한 해를 기억하게 하는 한 가지 도전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8일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해당 연도에 집중했던 일 혹은 도전했던 새로운 행동, 습관들은 반드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내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2024년에는 투자 공부를 시작했어. 혹은 담배와 술을 끊었어. 아니면 운동을 시작했어.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큰 도전을 해보세요. 그 크기는 바로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매년 하나씩 해나갈 때 수년 후 돌아본 자신의 모습은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더도 말고 하나의 도전만 꾸준히 해나가세요. 두 번째 성공의 철칙, 최고의 마인드셋 해킹법. 이 방법은 장담컨대 제 인생 속 레슨 중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없던 21살의 제가 제 아내에게 꾸준하게 했던 말버릇이죠. 단 3분이면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 방법은 바로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않는 것. 저는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 등의 운동을 비교적 늦은 나이대인 50대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계라는 벽은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항상 38마일을 달렸을 때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네이비실에서 복무했던 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한 팟캐스트에서 듣게 됐어요. 한평생 5마일 이상을 달려본 적 없던 그는 100마일에 달하는 울트라 마라톤을 단 한 번의 도전에 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단 한 문장에 있었다고 말했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이 말을 속삭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연습 한 번 없이 자신이 뛰었던 한계의 20배를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체드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했죠. 체드, 저는 38마일 이상을 뛰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도전해봤지만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시, 그건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저에게 단 이틀만 시간을 준다면 제가 해결해 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들은 저는 그를 만났고 그는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죠. 제가 가르칠 건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38마일쯤을 도달해 나갈 때 절대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물었어요. 체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분명 당신은 38마일이 다 되어갈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역시 지금부터는 무리야. 너무 힘들어.
벌써 물집이 다 터져서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리고 그 목소리는 반복될수록 그 힘을 키워갑니다. 그렇게 여태 그래온 것처럼 당신은 포기를 하겠죠. 하지만 그때 그 고통의 목소리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당신의 한계인 38마일을 지날 때 당신에게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이런 식으로 짧고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Outstanding.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완벽한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한 생각들로 머릿속을 채우세요. 이런 조언을 들은 저는 그날 계속해서 나아갔고 제 한계였던 38마일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또다시 레이스에 나섰을 땐 74마일을 달리다 뼈가 부러지고 6개의 발톱이 뽑혀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체드는 포기를 앞둔 저를 보며 옆에서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나는 절대 피곤함을 느끼지 않아. 너도 그렇다고 당장 말해. 저는 정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속는 셈 치고 체드의 말을 따라했고 체드는 계속해서 물었죠. 기분이 어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Outstanding. 그렇게 79마일, 81마일을 지나서 88, 91, 97, 100마일, 매 마일마다 외쳤습니다. Outstanding. 끝내준다고 말이죠. 즉, 우리가 하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과 행동들은 말에서 시작돼요. 제가 21살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도 저는 매일 출근을 하며 아내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미 백만장자야. 아직 돈을 못 받은 것 뿐이라고. 기분이 어때? Outstanding. 그리고 제가 뱉은 말들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일 자신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배우자와 가까운 사람에게 외치세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뤘다고. 그래서 기분이 끝내준다고 말이죠. 부모님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나도 돈이 없어. 혹은 나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세일즈를 잘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outstanding, 이런 단어로 바꿀 때 한 푼 들지 않는 그 말이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돈이 없던 과거의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맹신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손편지를 쓰는 거죠. 저는 무언가를 도전하는 초반에는 중요한 고객 혹은 사업처, 멘토 등 항상 손으로 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는 깜빡 잊고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성스레 쓴 손편지는 모두가 읽거든요. 그래서 전 하루 10개의 손편지를 썼고 1년이 지나니 3,0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손으로 직접 써서 사람들과 나눴더군요. 물론 모든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노력 중 극소수의 결과는 하나하나 소중한 성공의 씨앗들이 되어 엄청난 결과들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거나 저의 멘토 혹은 좋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에겐 항상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넵니다. 잊지 마세요.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네 번째는 중요한 사람 25명의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든 그 도전에 있어서 항상 쫓고 싶고 따르고 싶은 25명의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든 후 매 3개월마다 그들에게 DM이나 이메일 혹은 직접 쓴 편지들을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이 쉬운 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 거리를 만들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공격적인 접근이 아닌 오히려 방어적인 접근을 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정형적이고 공격적인 인사말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팬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니 정말 영광이네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런 접근법을 취한다면 장담컨대 대화는 훨씬 더 깊어지고 그렇게 관계를 키워가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도전을 시작할 당신이 알아야 할 부분은 제가 정한 25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저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 3개월 저는 답장 없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결국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직접 DM을 보내보는 것. 제가 직접 느낀 한 가지 비밀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로의 연락은 있기 마련이지만 소셜미디어 속 다이렉트 메시지, DM은 항상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전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DM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시, 원하는 브랜드 로고를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그 로고를 이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좋아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잃을 건 뭔가요? 그냥 당신은 제게 로고 하나 보내는 것 말고 잃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에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과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듣고 보니 제가 잃을 건 없었고 그 사람에게 제가 만든 로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제품을 받아볼 수 있었죠. 저는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제 로고가 박힌 모든 사업 디자인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의 DM으로 시작됐어요. 즉, 가치를 포함한 다이렉트 메시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핫스팟을 찾아보기. 이 방법은 아무것도 없던 제 시작점을 빛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집이 없어 친구의 집 소파에서 먹고 자며 음악 사업을 해보겠다고 머리를 싸맸었죠. 그러던 하루 친구가 제게 점심을 사준다며 베벌리힐즈 호텔에 저를 초대하더군요. 그곳은 완벽한 핫스팟이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누구나 알 법한 사업가, 오른쪽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기업가 멘토, 그리고 제 앞 테이블에는 유명 배우가 있었죠. 그곳은 엄청난 사람들이 어울리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 호텔에서 투숙하지 않아도 바에 올 수 있는 거였어? 저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호텔에 묵지 않아도 예약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지. 그렇게 핫스팟이었던 그 호텔 바는 저의 새로운 사무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 인사를 하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과 제스처를 쓰는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배우고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들의 대화법과 주제 등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들만의 언어를 배웠고 어느샌가 그들만의 리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핫스팟은 어느 도시에든 있어요. 즉,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원하는 분야에 대단한 사람이 모인다는 그 핫스팟입니다. 이번 영상 속 제시 칠러의 6가지 철칙 중 어떤 문장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누군가의 큰 성공도 제시 칠러의 5조라는 큰 자산도 한 문장, 작은 하나의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닌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매일 해나가는 한 문장을 바꿔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어진 삶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마흔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다.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거나 없을 겁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나 명예의 크기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로 생을 마감하니까요. 하지만 한 남자는 달랐죠. 인생의 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전해주시오. 그의 이름은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신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명사들이 찬양한 철학의 혁신가이자 천재들이 알아본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탄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죠. 명망 높은 오스트리아의 철강 재벌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기부했고 형제 중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우울과 끊임없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죠. 결국 그는 부유한 집안의 특권을 포기한 후 전쟁터로 향하거나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세상과의 등을 돌린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1930년대 그의 나이가 40 중반에 접어들 무렵 그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 변화는 막연한 미래에 있지 않다. 변화는 먼 훗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처럼 매 순간 단 한 가지 생각하는 힘을 통해 삶의 본질을 찾아나간 비트겐슈타인. 이번 영상에선 40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속 몇 가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40이라면 이제 남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나를 잘 안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가 만든 틀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내가 믿는 가치, 선택하는 방향, 살아가는 방식 등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이 정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마흔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는 가치로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되물을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삶은 단 한 번뿐이다. 진정한 성장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기대를 빌려 질문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을 빌려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마흔의 삶은 바쁘다. 아침부터 밤까지 밀려드는 일들 속에서 멈추지 못한 채 달리고 또 달린다. 멈추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 뒤처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다그치며 하루를 버틴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에 치이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틈조차 없다. 가족을 위해, 관계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애썼지만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희생한 시간, 이해받지 못한 감정들이 쌓일수록 나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진다. 하지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잃지 마라. 마흔부터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삶을 살 때다. 불확실함이 커질수록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삶의 중심은 바깥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다. 외부 세계에 기대지 마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문제를 조율할 때 세상의 소음은 비로소 음악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후회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자아내는 사고의 함정이라 생각했다. 인생의 비극은 만일이라는 말에서 시작된다. 이런 그의 말처럼 인생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후회는 마치 시간을 되감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하며 그 끝을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래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흐르고 그 방향은 끊임없이 변한다. 당신은 과거를 반복할 것인가, 미래를 바꿀 것인가? 내게 주어진 길이 직선일지 곡선일지 몰라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규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언어를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곧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말했다. 하나의 언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곧 하나의 삶의 방식을 떠올리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드러낸다. 언어가 달라지면 사고 방식이 달라지고 사고 방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언어가 제한되면 사고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후회에서 벗어나려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에 집중하는 말을 써야 한다. 그리고 후회를 극복하려면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후회로 시간을 허비할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걸어갈지 그 열쇠는 만일이 아닌 지금의 선택에 있다. 마흔의 하루는 소음으로 가득하다. 아침에는 스마트폰 알람과 메시지, 낮에는 업무와 일상의 일, 저녁에는 가족의 요구와 사회의 기대, 하루 종일 쏟아지는 말과 정보 속에서 조용할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 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4%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단 4%에 불과한 셈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불안을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감정으로 바라봤다. 즉 고요는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불안이 엄연히 존재해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나를 붙들어주는 고요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층 단단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안을 억누르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아가는 태도다. 불안해도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힘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결국 우리가 극복한 두려움만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거대한 나무가 높이 뻗어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도 순간적인 영감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용기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자라날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가 강조한 용기의 본질이다. 두려움을 피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삶의 가능성도 빈약해진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마흔에 이르면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하루하루의 결정이 가족과 일터 그리고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정답을 다른 사람에게 찾곤 한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주면 마음이 편하고 실패했을 때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도 내 감정과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 내 생각 또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사고를 타인에게 의존하면 삶의 주도권 또한 잃게 된다.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어떤 의견을 수용할지는 결국 자신의 사고 방식에 달려있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남이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오늘의 사고 방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한다. 마흔의 삶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한때 지나간 줄 알았던 고민은 다시 새로운 얼굴로 돌아온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 표면만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대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뇌와 심장은 직접 볼 수도 쉽게 만질 수도 없다. 삶에서 소중한 것들도 이와 같다. 진정한 지혜, 깊은 성찰, 내면의 평온 같은 것들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사유와 탐구를 거쳐야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인 해결책에 급급하면 문제는 다른 형태로 계속 되풀이될 뿐이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같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떠오른 자신의 해석을 본다. 그리고 결국 그 해석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이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반응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을 찾기 전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내 앞의 문제는 더 깊이 사유하라는 신호다. 그러니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라. 더 깊게 나아가기 위해서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라. 질문의 방향을 바꿔라. 질문을 구체적으로 좁히고 답을 성급히 찾지 말라. 깊은 질문을 던져라. 변화는 낯섦에서 시작된다. 매일 같은 길을 걷더라도 한 번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듯 생각도 다르게 질문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 세상의 고통 자체는 없앨 수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깨달음은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는 논고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의 문제는 직접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즉, 조건을 바꾸지 말고 조건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달음이 오면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지혜가 아니다.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달려있다. 불필요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짜 고민에 집중할 수 있고 사소한 문제로 삶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존재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한다. 문화의 가치에서 그는 말했다.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는 없다. 답은 언제나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는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그의 철학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는 삶의 진리를 찾아 여러 곳을 넘나들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움막, 바닷가의 작은 마을, 오스트리아의 시골, 수도원과 병원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며 자신이 바라던 철학적 실천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 철학이란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 사유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 속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삶의 의미를 극적인 경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며 더 넓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만 바꿀 수 있다면 이미 우리 곁에 있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지금 여기 당신이 깨닫는 순간 그것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곁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라. 진정한 혁명가는 나를 바꾸는 사람이다. 너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라.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무거운 배낭은 내려놓고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과거의 후회, 실패의 상처, 타인의 기대, 필요 이상의 소유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자기 혁신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함이 아니다. 오히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나는 태도다. 삶이 때론 우리를 모질게 쓰러뜨린다 해도 다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어진 삶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 자신의 결점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사랑하라. 삶은 어렵다. 어려운 만큼 아름답다. 좋은 삶은 고통을 감수하고도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철학하라. 그리고 살아내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미루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빼앗긴다. 하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다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떤 깨달음 속에서 사는가이다.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이 내 것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삶의 목적은 이루어진 것이다. 마흔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번 영상 속 비트겐슈타인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분명 이 메시지들은 마흔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에겐 곧 느끼게 될 혹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또 다른 삶의 무게와 여정의 명확성을 그리고 그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공감과 이해를 선물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움직였나요? 댓글로 그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마흔을 살아갈 누군가에게, 마흔을 살고 있을 누군가에게, 혹은 마흔을 지나친 누군가에게 그의 메시지가 다 새로운 삶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